우리 사회에 사법개혁의 문제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90년대부터라고 하겠습니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랜 군사정권 시절 동안 사법권력 기관 위에 군부 권력과 정보기관이 상위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향상하려는 운동은 주로 군사정권의 민주정치 억압과 그 정보기관의 인권 유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은암숙 단장은 남편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계기로 사법정의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사정권의 여운을 벗어나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승격하는 등 사법기관의 위상 강화가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에도 견제 권력이 없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법기관으로 피해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은 사법 피해자의 호소를 들으면 판검사님들은 최고의 엘리트이고 20년, 수십 년 법률을 다뤄온 분들인데 당신이 그분들보다 법을 잘한단 말인가? 당신이 유관순이라도 되나? 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최고 엘리트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을 당사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뭘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사법 피해도 서러운데 오히려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걸로 또 몰리기 십상이죠. 공권력 피해자 구조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은 이런 건 누구에게나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보편적인 이념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운동, 농민운동 이런 거 당사자가 아니어라도 의협심 있는 젊은 운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노동운동 일부러 위장 취업해서 현장에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법개혁 돈 재판하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봐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젊고 사회의식 있는 운동가들의 지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법개혁 시민단체는 직접 피해를 당한 중노년층 위주로 끌어가야 했습니다. 조남숙 단장은 이 시기부터 사법개혁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신도 참여 동기는 남편이 봉직했던 연세대학교에서의 부당한 처우와 이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부당한 수사와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조남숙 단장은 많은 사법 피해자를 접하며 이끌어주는 역할을 마치 천명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명과 같이 맡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90년대엔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2000년대 와서 사법정의운동이 시민운동의 중요 소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에서 투쟁하던 사법개혁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 언론, 정치 등 사회주류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90년대를 거쳐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검사와 판사들이 순진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법과 정의에만 입각하여 수사와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정치 권력과 닿아 있는 계층에게까지도 파급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제 재벌, 그런 쪽도 물론 거기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고,
정치인 관련된 사람들도 이제 이제 사법 문제 그것이 이제 심각하구나 그걸 스스로 사회의 상류층도 아무래도 이제 사법기관 밑바닥 서민만 이제 후려칠 수가 없죠. 이제 상류층도 이제 어떻게 쳐야 자기들 권력이 또 강화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권력과 닿아 있는 계층에게까지도 사법 문제는 이제 파급된 것이었습니다. 조남숙 단장이 이끌어왔던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도 시대에 따라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슈 아이템이 되었죠. 그러니까 회사 상품도 제품, 아이디어 상품이 있듯이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슈 아이템이 되었다. 그에 따라 마치 작은 회사가 히트 상품을 판매하여 성장하면 기존의 구성원으로는 운영이 벅차 경험 많은 경영자들이 참여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됐습니다. 사법개혁 운동 단체를 영향력 있는 큰 조직으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명망 있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자천타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조남숙 단장 스스로도 그간 일반인 출신 피해 당사자로서의 활동이 힘겨웠던 것을 인식하여 유명 변호사와 법학 교수의 영입을 직접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운동의식이 그것이 법률 전문가에게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민운동의 현실은 부당한 재판과 싸우는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영입한 법률 전문가들은 공권력 피해의 시민운동에 동지로서 함께하기보다는 공권력 피해자들을 일종의 취급의 대상으로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관련한 수임은 받되 함께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 지원에는 비협조적이었고 법학 교수는 단체의 피해자들에게서 학교에서 받았던 대우를 바라는 듯 했으니 학교에서 학생 대학원생이 하듯이 인사도 깎듯이 하고 이제 어떻게 교수님 좀 어떻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길 바라는 거죠.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학교는 젊은 학생들과 달리 사법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제 일반 사회인 연령 중에서도 상위, 그러니까 고령층이죠. 중노년층. 학교에서 다 받았던 대우를 바라는 듯 했으니 시민운동가로서 함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분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제 법학교수, 변호사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고 어떤 의뢰자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가령 조직을 이제 조직이 장유돼서 휘하에 두고 오는 10대 직접 함께 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법 피해자들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위치로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민운동가로서 함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분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만 같았다. 원래 이제 시민운동하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득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막 포기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됐죠. 하지만 그런 거가 없었던 것이죠.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신분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서 법률 전문가와 그들의 취급 대상인 피고인 등의 신분이 다를지라도 당연히 사법 시스템에서는 너무 과장하면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피고인과 변호사 더군다나 검사 판사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지만 일단 이 시민운동에서는 법률 전문가든 피해자든 사실이 이제 같은 동료로서 함께 해야 그런 것이 원칙이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더욱 아쉬운 것은 그들 전문가들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사법개혁 운동을 자신이 맡아 하겠다 그렇게 온 전문가들 중에서는 갖은 술수를 써서 조남숙 단장을 몰아내고 단체의 대표 자리를 차지했던 인사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점유했던 기간 중에는 공권력 피해자 구조 등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슨 사법 전문가라면서 이제 이렇게 조남숙 단장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마도 이제 기존의 단체에서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조 단장한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몰아낸 다음에 단체장을 역할을 했는데, 역할을 해서 누가 하든 사실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잘만 한다면야 그 자리를 뺏긴 거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아까 그런데 그 뺏은 다음에 아무것도 단체가 돌아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시민단체는 그 생성 원인을 감안하여 직역하면, 시민단체라는 거 생성 원인을 감안하여 직역한다. 이건 이제 물론 외국 서양에서 나온 거 먼저 비롯된 것이니까 영어로 NGO, Not Government,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역할은 왜 하필 비정부기구냐 하면, 뭐 우리가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과일 장사, 콩나물 장사 이거를 비정부기구라고 안 하죠. 그건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죠.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아닌 걸 이제 그걸 때 비정부기구죠. 그러니까 정부가 응당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 시민이 나서는 비정상의 상태에서 시민단체는 탄생하고 자라나는데, 탄생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부기구라는 건 그만큼 또 비정상기구, 정상이 아닌 기구라고도 볼 수 있죠. 비정상의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탄생하고 자라나는데, 이 자라남이 계속되어서 크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시민단체가란 무엇인가 해서 키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이 계속되어서 크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시민운동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시민운동의 취지가 정부에 전해져서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그 시민운동이 성공한 것이다. 예, 그렇죠. 정부가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한 건데, 그것을 정부가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한 건데, 그럼 정부가 그럼 마침내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도록 시켰으니 그게 바로 성공한 거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맡아가지고 자기 조직을 키워내고, 그런 것이 그 시민단체로서 성공했다. 뭐 이름 대기는 뭐합니다만, 시민단체로서 아주 큰 단체들이 있죠. 이름만 대면 아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비정부 기구라기보다 비정상 기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해야지 이것을 왜 국민의 선거로 견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시민운동의 취지가 정부에 전해져서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그 시민운동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목적은 활동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지 스스로 커지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2000년대 특히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사법개혁은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를 견제한 검찰과의 관계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려지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고 불행한 결말을 맺었다. 정치적인 대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는 검찰에 관해 과소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꼭 정치적으로 어디 두둔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정치보복당했어 하고 그냥 MB가 그냥 시킨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그러지 않느냐. 그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시키고 지시할 수가 없다 일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소불위 말을 하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시켜서 전직 대통령을 정치 보복한 거? 그게 아니죠. 검찰이 뭐 대통령이나 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조직입니까? 물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하지만 검찰이란 조직, 무소불위의 검찰이란 조직은 스스로도 그런 조직이기를 거부합니다. 과소하게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무슨 정치보복, 대통령이 시켜서 정치보복을 했다는 거? 그게 아니죠. 전공련, 그러니까 주남숙 단장의 단체는, 전공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초에 법무부 장관 추천 등 사법개혁 정책의 추진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사법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평검사와의 대담 등 요식적인 행위만 시행되곤 하자 전공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의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더욱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임기 내에 성취할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공권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회 자리에서도 자주 이제 공권력 피해자 피해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자리에서 전공련은 사회개혁이라는 대국적인 목표를 위해 시위 역량을 동원하여 이제 애초에는 그러니까 원래 시위의 동기는 공권력의 피해를 받아서 재산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공권력 피해자가 그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대국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런 건의도 했던 것입니다. 대국적인 목표를 위해 시위 역량을 동원하여 노 대통령이 반드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노 대통령 서거 후 필자 저희가 쓴 논설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논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에게 임기 내 검찰개혁 완료를 간곡히 간언했던 전공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적과 간신 사이의 고독한 군주와 같았던 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연결식 이후 시국선언, 조문객 조작 논란, 천국유서 발표 등 이전 투구가 점입가경이다. 누구의 탓이든 간에 고인을 두고 서로 헐뜯는 것은 도리가 아님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로 보수의 사과라 맞서는 범친노 측도 할 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다. 비단 이미 알려진 민주당의 정치적 거리두기 말고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찰에 그걸 추궁을 혐의를 받고 그랬을 때 정세균 전 의장이자 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파국을 오히려 플러스가 된 거죠. 비단 이미 알려진 민주당의 정치적 거리두기 말고도 참여정부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은 노 대통령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서 어떤 비유를 했습니다. 춘추시대 월왕구천 5월동주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월왕구천은 오왕부차에게 패한 후 와신상담이라고 다들 알려진 얘기죠. 오왕부차에게 패한 후 월왕구천은 노예가 되어 오왕을 섬기며 월나라를 유지했다. 패했으니까 월나라는 오나라에게 패했으니까 월나라는 물론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방정부처럼 그러니까 오나라 왕을 이제 월나라 왕이 전적으로 섬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오왕을 섬기며 월나라를 유지했다. 이건 제가 중국 드라마 월왕구천이라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들 그런 거 읽어보시면 다들 아는
씀이지만, 이제, 그 오왕의 이제, 병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신하들도 못한, 그 배설물을, 맛을 봐서 병을 진단해서 어떻게,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월나라 사람들 중에서 오나라를 통치에 반항해서 이제 그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월왕구천이 스스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오나라 왕한테 반항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월왕구천은 오나라에 반항했던 자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이면서 오나라에 반항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월왕구천 드라마에는 그 월왕구천의 아들까지도 오왕부차 그쪽에 뭐 신하라든지 무슨 관계 그런 거에 이용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얘기죠. 월왕구천의 아내를 직접 그냥 오왕부차를 수청들게 하기 위해서 밤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줄 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뭐 오왕부차가 그냥 야, 넌 완전한 내 노예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충신 오자서는 월왕은 결코 오나라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이라고 간언을 거듭한다. 그러나 오왕은 끝내 듣지 않고 중원의 눈을 돌리며 천하의 패권을 얻을 궁리만 한다. 그러니까 오나라든 월나라든 우리는 이제 뭐 그 지금의 절강성 뭐 그런데 부근에 있는 나라죠. 근데 그런데 그쪽 지방 이제 그게 저절로 생긴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지방에 따라 문화 발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주나라 애초에 중원 황하유역 거기에서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든 월나라든 다 그 왕족 출신지들은 다 그 북쪽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중원에서 밀려났으니까 중원을 다시 차지해야겠다. 천하 패권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죠. 그래서 오왕은 끝내 듣지 않고 중원의 눈을 돌려 천하의 패권을 얻을 궁리만 한다. 드라마에는 이제 중국 연속극 월왕구천에는 그러니까 오왕이 군대를 나가니까 오자서가 그걸 막고 깔려 죽을 때까지 그걸 말리려 하죠. 마침내 오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오왕이 이제 중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비웠죠. 그런 사이에 월왕은 비밀리에 양성한 군대를 출동시켜 보복하죠. 보복하고 뭐 자기의 아들도 죽었으니까 오왕의 왕자까지도 죽였죠. 결국 오왕이 돌아온 다음에 오왕이 원정가 있을 때 이미 병사들이 월왕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 이제 뒤집었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상상지도 못했던 것을 자기 허를 찔리면 기분이 정말 엄청나게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 없는 그 군사까지 죽이고 그 사실을 보고한. 그러면서 월왕은 돌아오지만 이미 다 늦은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꾸 또 오왕이 다시 왔지만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런데
다시 왔는데 그 월나라왕 부처는 오나라왕 부차를 항복시킨 다음에 다시 그럼 노예로 살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왕은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당신처럼 그렇게 그런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힘을 기르는 거 그걸 못한다 하고 자결을 하죠. 자결하면서 내 눈을 가려달라. 저승 가서 오자서를 볼 낯이 없다. 뭐 그런 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가 되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공약하여 참여정부 초기부터 검찰은 도마에 올랐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평검사와의 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권이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진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도 정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서면 역부족임을 아는 검찰은 결국 몸을 낮추고 정권에 순종한다. 그렇게 된 거죠. 뭐 당연한 거지. 그럼 현 체제하에서 검찰은 조직에 있는데, 그런데 검찰의 순종은 힘을 열쇠를 인식한 처세의 방법일 뿐이지 결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대표자를 존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뭐 몸을 낮추고 정권에 순종했다는 것도 별거가 아닙니다. 나중에 뭐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뭐 약간 반항하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노 대통령이 총장의 임기는 보장한 것은 뭐 그냥 그냥 하라고 보장한 거지 뭐 절대적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공개 사죄에 검찰총장이 죄송합니다. 그런 걸 했었죠. 바로 이것이 힘의 열쇠를 인식한 처세의 방법. 이것이었죠. 이제 몸을 낮췄다는 거. 오히려 평검사들은 그 노 대통령과의 그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은 퇴임하지만 우리는 계속 검사 역할을 한다 하면서 공개 협박한 거죠. 그냥 퇴임 후에 당신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거 공개 협박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은 그 대통령의 질책에 몸을 낮췄는데 이거를 그런데 검찰이란 조직은 당연한 거죠. 검찰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국무총리 있고 줄줄이 한참 아래 회사로 치면 사원과 뭐 아주 부장도 아니고 이사급도 그런 차이인데 뭐 좀 사과하고 그랬다는 것이 검찰은 그것을 마치 수모를 당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겠다고 나중에 생각을 했던 거죠. 오왕의 비극적 최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자서의 충언을 무시한 오왕에게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주변에는 아예 오자서 같은 충신도 없었던 것이었다. 노 대통령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는 측근은 많으나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예전 2009년의 이제 논설입니다. 측근은 많으나 생전 노 대통령에게 퇴임 후의 보복을 염려하여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수사 독점권을 폐지하여 후한을 없애라고 간언한 측근은 참여정부 아래서 영화를 누린 당시 여권 인사는 물론 노사모 및 당시 친여 시민단체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친여 시민단체 뭐 그냥 우리 세상이다 하고 활개쳤습니다만 진짜 노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충언을 하지 않았죠. 다만 어느 작은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 대통령이 정권 출범에 있을 때 무슨 대접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어느 작은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니 검찰을 개혁하여 후한을 없애라고 간곡히 충심으로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찔리는 완전히 그냥 충심으로 호소한 바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듣지 못하고 전달이 안 되었겠죠. 헌법 개정이니 동북아 균형자니 하는 큰 그림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마치 오왕 부차, 오나라왕 부차가 월왕 부천의 복수의 칼을 가는 것도 생각지 않고 뭐 중원을 도모하고 천하통일이나 꿈꿨던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국내에 내부의 그 칼을 생각 안 하고 뭐 동북아 균형자, 대한민국이 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 뭐 이런 걸 하는, 그리고 또 뭐 헌법 개정에서 이 나라의 틀을 어떻게 그런 큰 그림에만 몰두하고 그랬었죠. 똑같죠. 지금 뭐 오왕부차의 그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 소시민단체가 그 노 전 대통령에게 호소한 글,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호소하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노 대통령이 국민적 약속인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할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는 노 대통령 자신에도 돌아올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토론에서 참석 평검사들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여 일개 야인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개 협박한 바 있다. 평범한 시민도 마음만 먹으면 먼지 털어 죄인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온갖 국가대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서 퇴임 후 문책의 구실을 잡기는 여반장일 것이다. 손바닥을 뒤집는 여반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도 죄인을 만들려면 작년에 어떤 여자 사귀었다가 그 여자가 기분 나쁘했지 하고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서 죄인은 체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크게 활동한 사람이 크게 먼지가 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서 이제 그 죄의 그 찾기는 진짜 이건 다른 글에서도 나옵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진짜 훌륭한 검사는 진짜 민생에서 그 숨어 있는 그러한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단죄하는 거, 그런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진짜 우수한 검사들은. 아니, 대통령에게서 죄를 찾아내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합니다. 그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만 다르면은, 이명박 대통령 4대강은 죄다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그냥, 죄라고 막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통령 죄 찾아내기, 이런 거를 왜 최고의 우수한 인재인, 검사들이 합니까? 이게 안 되죠. 현재와 같이 견제력 없는 검찰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단독의 자의적 수사는 임기 중 자신들의 권력을 다소나마 깎아내리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끝을 겨누어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견제력 없는 검찰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단독의 자의적 수사는, 맘대로 하는 수사, 자기 뜻대로 임기 중 자신들의 권력을 다소나마 깎아내리려 했던, 사법개혁, 그야말로 신용은 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뭐 그런 거.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 글을 썼을 때는 노무현 현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끝을 겨누어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자신의 명예로운 퇴임 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당신의 임기 중에, 3인칭이죠. 당신의 임기, 준칭. 당신의 임기 중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심으로 밝히는 바이다. 바로 이 소시민단체가 조남숙 단장이 이끄는 전공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에 쓴 논설 중에 있는 글인데, 이 경고한 글은 2009년이 아니라 아마 5년이나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쓰여진 글입니다. 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월왕 구천에게 보복을 받은 오왕부차처럼, 예, 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검찰 보복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를 놓고 정치 진영의 입장에 따라 사필 규정이니 정치 보복이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권이 뭐 또 다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있죠. 이것을 물론 이제 박 대통령 정부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입김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결국엔 상당히 그 시초 발단은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아직 있을 때에도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서울지검장이라는 자가 수사를 해보니 대통령이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무리 죄가 있어도 이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현직 중에는 형사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물론 형사상의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기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 검사장이 말을 해, 인터넷에. 죄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 이전에부터 어떤 혐의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버릇이 거기도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공범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다행히 그 지검장은 이제 정권 교체 이후 승진되거나 공로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은 또 앙심을 품을 수가 있죠. 자기들한테 잘해줬는데 또 그래 토사구팽했다고. 참. 근데 하여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이걸 가지고 현재 여권을 아주 극렬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다. 사표 규정. 근데 또 이제 여권에 반대하는 쪽은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사태의 발단은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비롯된다고들 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정치 보복이.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서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보복이다, 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냥 약간의 논란이 됐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수사는 당시를 보면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의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계천 보건공사를 협조받아 정치적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관대하게 청계천 공사 등을 도와줬죠. 만약 진짜 자기하고 정치 노선이 다른 당이라고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면 이 청계천 성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방해를 했겠죠. 막았겠죠. 구실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런 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졸렬한 권모술수 그런 걸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죠. 당연히 바보 노무현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그런 술수 그런 거에는 능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탄압을 전혀 안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그냥 오히려 간교한 속 좁은 마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그럼 탄압한 거냐? 글쎄, 그건 너무 또 그쪽 생각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이 전 대통령이 정권에 의한 정치 보복을 하려면 시비거리가 이제 당시 청와대 기밀 유출 시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하고 했던 그 자료를 봉화마을로 가져갔다고.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 국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수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겠죠. 그게 맞죠. 정치적인 걸 하려면은. 근데 청와대 기밀 유출 시비를 수사 지시해야 했겠지만
MB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야죠. 근데 MB 대통령이 몰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라. 그런 지시를 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 검찰이 자발적으로 찾아낸 것.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그런 생각은 검찰이 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찾아낸 것은 비교적 작은 뇌물죄. 그러니까, 물론 서민에게는 큰 겁니다만은, 그 전의 대통령들 비해서는 작은 뇌물죄. 그것도 본인이 하는 가족이 호가호위 한 것.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그 위세를 빌어서, 그러니까 가족이 대통령 가족으로서 어떤 뇌물을 어떻게 받았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였죠. 근데 가족 비리는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가 구속까지 됐고 그랬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일설터치 안 했죠. 퇴임 후에도.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한두 명이나 이제 구속 수사했지만은 역시 그걸 가지고 현직이든 퇴임이든 이게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러지도 않았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비리를 해당자 선에서 정리한 것에 비하여 형평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은 그렇게 가족 비리가 있어서 가족들이 그랬다 그런 건데 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그것도 현직엔 드러났을 땐 나타나지도 않았고 더 작은 사건이니까 나타나지 않았겠죠. 네, 큰 거라면은 현직 때에도 누군가 고발해서 나타났겠죠. 어쨌든 간에 퇴임 후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당자 선에서 정리하지 않고 다시 노 전 대통령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해놓고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당신 잘난 체 하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왜 무슨 고고하게 고상하게 지방에 내려가 사느냐 네가 당신은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서울까지 불러낸 거죠. 사실 그쪽 봉하마을 가까운데 검찰청도 있을 텐데 일부러 수모를 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형평의 차이가 있게 된 건 왜 형평의 차이가 있냐면은 쉽게 말해 촌박하게 말해서 우습게 본 거죠. 검찰은 사실 우습게 볼 근거는 있는 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역 기반도 있고 호남, 영남에 국민의 상당수를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자발적 지지 과거에 수감이 됐을 때도 그냥 국민적 지지 오히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으니까 오히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김영삼 대통령도 감옥이 아니래도 어떤 제명했을 때 부마 사태 일어나고 하여튼 건들면은 국민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있는 아주 큰 인물이죠. 이제 말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장관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후계자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사실이 노 대통령이 좋은 말로는 서민적이지만 대통령의 권위를 많이 좀 지키지 못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리고 현직일 때도 김대중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뵙지를 않나 그런 구설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 어찌 보면 진짜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그 민간 대통령으로서 양김씨 이제 거물 국민 지도자격 대통령 이후의 첫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역의 정신적 지주격인 거물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검찰을 생각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작용한 검찰을 생각하고 너는 대통령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습게 본 거죠. 근데 현재는 오히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적 진보 세력의 어떤 지주격으로 오히려 인정하고 있죠. 오히려 하여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분히 검찰 자체의 원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자체의 원한, 그러니까 자기들 권력을 약화시키려 했고 검찰총장을 망신시키고 검찰총장을 망신시켰다는 거, 그것을 원한을 품고 이제 퇴임 후에 보복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노 전 대통령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을 국가적인 문제기관으로 부각시켰다. 국가적인 개혁을 이게 필요한 문제적인 기관임을 이제 분명히 해놨죠. 이에 대해 검찰은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지만 우리는 계속 권력을 갖는다는 공개 협박을 한 바 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의 항명 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공개 경고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공개 사죄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이 받은 수모와 굴욕? 그러니까 한참 아랫사람이 좀 야단 맞은 거 그걸 가지고, 물론 수모와 굴욕, 물론 회사에서도 뭐 하필이면 중간 관리자 그 역할할 때 야단을 치려면 따로 자기 방에만 불러서 따로 야단을 칠 것이지, 뭐 중간 관리자 밑에 사람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고 그럴 때 얼마나 원한 품고 그냥 얼마나 기분 나쁩니다. 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지만 그거 어쩔 겁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거 다 월급 받고 다 더 효과적인 돈벌이를 시켜주는 그런 회사에 속한 그런 대가인데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래, 검찰총장이, 그래, 그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이, 그 대통령에게, 그래, 공개, 부정을 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수모와 굴욕. 글쎄, 그렇게 이것을 보상하고, 특히 이제, 물론 이 검찰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임은정 검사라고 또 뭐 많이, 얘기하는 검사 있죠? 그런 식으로 검찰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검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활동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그렇게 포인트 액센트를 주고 있죠. 특히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검사들로서는 진보 정권의 위선을 파헤치겠다는 정치적 사명감으로 총력 수사에 임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보수 측 그런 논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조국 사태에서도 그렇고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말로는 오히려 더 도덕적인 체하면서 위선적이다 이런 거를 파헤쳐 보는 거, 자꾸 끄집어서 자꾸 밝히고 싶어하고 파헤치고 싶어하죠. 그런데 검찰 중에서도 당연히 보수 운동가 그런 사람들처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의 위선을 파헤치겠다고 그냥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찾아낸 것이겠죠. 이렇게 국민의 대표자를 3대째 욕보이는 게 검찰입니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어 정치적으로 응징하려는 검찰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고 결국 불상사가 일어나게 한 책임자를 엄벌하지 않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전 대통령도 분명 책임이 있죠. 특히 또 경제 문제 그렇게 해서 경제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개혁 그거 당연히 했던 거를 왜 개혁을 그냥 중단을 시킵니까?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정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짜 검찰이 바뀌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냥 손 놔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 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으니까 무소불위 검찰에 의해서 당했듯이 이 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안 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재임 때 그렇게 검찰을 섭섭하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오히려 검찰을 섭섭하게 하면 보복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노 전 대통령을 그 과잉수사한 그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은 것,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노 전 대통령의 그 잘못된 결말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도 된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노 전 대통령이 과업을 이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은 자업자득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현재 사법적인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아니 그 서울시장 때부터 돈이라 하면 돈을 진짜 누구나도 보다도 많이 버는 그 능력, 그걸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리에 오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때도 월급 같은 거 필요 없다, 다 그냥 뭐 기부하겠다, 그런 사람인데 무슨 뭐 대통령 시기나 하면서 무슨 뭐 형제의 그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다스가 뭐 어느 거, 다스가 누구 거? 당연히 다스에 다니는 사람은 그 사장의 형제가 대통령이라면 야, 우리는 대통령 빽 있는 회사라고 자랑하고 그 당연한 거죠. 아유 참네. 그런 그 소인배들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걸 근거로 이렇게 뭐 정치 보복을 하고 있죠. 정치 보복, 정치인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검찰에 의한 정치 보복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재 뭐 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검찰에 의해서 보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정권과 그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내에도 당연히 MB 정부하고 그런 쪽의 정치 성향을 싫어하는 검사들이 있죠. 일반인들도 막 MB 대통령을 많이 증오하는 사람 있죠. 마찬가지로 검찰에도 증오하는 사람이 있죠. 검사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 증오하는 검사가 MB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죠. 진짜 일반인 그냥 그 전직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만 다른 검사는 얼마든지 정치 보복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은 자업자득,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검찰에 의해서 퇴임 후에 그 순환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양김 대통령, 거물급 양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다 검찰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대통령과 그러고 보니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고, 하여튼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군사정권과 그리고 아주 그 국민적인 이제 명망,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빼면은 모든 대통령은 다 검찰에게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책임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으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으로 당한다고 해서 그래야 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죠. 그래서 3번에 걸쳐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이 연거푸 3번 나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자였던 노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3대째 욕보이며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치 진영 논리에 치중하며 사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감추는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그리고 이에 휩쓸려가는 단세포적 민중은 진영별로 자기네 진영의 영구 집권 혹은 정권 교체 후의 처절한 복수만을 꿈꿀 뿐이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 집중은 우리 국민 생활에도 해를 끼친다. 정말 유능한 검사는 민생 문제의 보이지 않는 병폐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나라의 온갖 일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그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만 달리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력 낭비이다. 아까도 얘기한 거죠. 일반인도 하죠. 그런 건. 전직 대통령의 비리 따위는.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소외되어 원한을 품은 쪽의 검사들이 전 정권을 응징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집권 세력의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 된다. 즉 검찰 내의 정치적 싸움이 곧바로 정치 진영의 극한 대립과 국민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개혁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선출하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그런 거 지금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제정된 권력 구조 이제 헌법을 자꾸 이제 몇몇 견해 때문에 바꾸자 하는 사람들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내각제 하자는 거죠. 정치인들 해먹기 좋게 내각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피해라고 했는데 어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보면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종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한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를 백지화 취소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죠. 박근혜의 전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걸로도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분명한데 무슨 제왕적 운운합니까? 대통령 권력 분산보다 먼저 필요한 게 검찰 권력 분산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애초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이제 시민단체의 성공적인 시민단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단체를 이끈 조남숙 단장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제 사법개혁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검찰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영향력이 증대되자 사법 탄압받은 조남숙 단장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제 혹독한 탄압 혹독하지 않다고 얘기하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죄인을 만드는 검찰이 일개 소시민단체의 대표에 불과하면서도 검찰이 전횡에는 큰 위협이 되는 조남숙 단장을 그냥 둘 리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위협이 되는 조남숙 단장을 그냥 둘 리 없다. 전공련 단장을 맡으며 사법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자문도 했던 조 단장을 맡으며 사법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자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이 있고 사람들을 받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고 그런 일을 또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후원금을 그렇게 받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런 것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법률 상담 명의로 회원들로부터 3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5년 동안 3천만 원이라도 5년 동안으로는 많은 돈은 아니죠. 네. 하여튼 3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취한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말의 구조는 되지만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이게 바로 그거죠. 5년 동안 3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갈취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그 많은 시련과 탄압 속에서도 조남숙 단장의 시민단체 활동이 성공한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사법개혁운동이 정치권과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의 검찰개혁 시위는 비록 정치적 의미가 섞여 있다고 해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완전히 국가적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 아주 대규모 사법개혁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죠. 정말 격세지감이죠. 20년 전에 저희 그런 사법개혁 소시민단체들이 사법개혁을 10명, 20명이 모여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일반인들로부터는 검사 판사님 그 훌륭한 분들이 뭐가 그랬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이게 격세지감이죠. 그 대규모 시위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로 이제 발전된 것이죠. 완전히 국가적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비정부 기구이고 시민단체의 업무가 성공하여 그 일의 규모가 커지면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네, 이것이 맞죠. 그 일의 시민단체가 계속 이를 붙잡고 커나가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근래 일어난 일제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서 생긴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이게 정의기억연대 사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전문가 중심의 운동의 시민운동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그 사법개혁 운동에 있어서 사법피해 당사자와 이제 법률 전문가 그들이 이제 서로 융합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앞에서,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이것도 결국 피해자 당사자 중심의 운동이 아닌 그 피해자를 다루는 그들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가 된 운동이 되었죠. 전문 운동가 중심의 시민운동이 나온 결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윤미향 의원은 지난번 위안부 출신으로서 스스로 위안부 명예회복운동을 해왔던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로 진출하여 직접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자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가 똑같은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으니 참, 어찌 보면 바로 그것이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이용수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핵심이죠. 돈이 아무리 돈을 빼돌리고 피해자들한테 안 갖다지만 사실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쓸 돈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편안히 모시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겁니다.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것이 근래 위안부 운동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민주당 측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못된 거, 이거는 둘이서 어떻게 그러다가 윤미향 씨가 뺏은 게 아니죠.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신청했을 때는 안 받아주고 윤미향 씨가 신청하니까 받아준 거죠. 결정은 민주당에서 한 것이다. 윤미향이 반대했더라도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민주당이 받아주었더라면 당연히 윤미향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그걸 막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받아주었더라면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소신대로 위안부 명예회복운동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경험 당사자의 언행은, 근데 왜 문제가 뭐냐? 위안부 경험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의 언행은 피해자의 기억이 곧 진실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불가침,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죠. 지금도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한테 막말하거나 잘못된 그런 말한 사람은 사실
전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사실 나쁜 사람이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자의 기억이 곧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어떤 일제 피해를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런 박근혜 정권 때의 그 협정, 그것도 일부 할머니가 아무래도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해서 절대 권력, 그렇게 비슷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국회에 들어오면 이 정치도 또 다른 거죠. 국회에 완전히 정치권에 들어오면 혹 당에서 기획했던 위안부 명예회복의 정치적인 진로와는 다른 언행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어쨌든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좀 밀고 가려고 했던 세력한테는 상당히 부담,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근데 그랬던 분이 사실 국회의원이 됐더라고 해서 크게 달랐을 수는 없죠. 국회의원 자격으로 위안부 명예회복 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당신의 뜻과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행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국회의 선배 국회의원, 당대표,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위안부 할머니의 난 이렇게 하자 하는 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부니 한일 문제 이런 거 표결로 해야 되는데 표결이 안 되죠. 위안부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곧 그냥 어길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당대표인 대통령이라도. 그러니 이것은 효과적인 정당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실이 명예회복만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면, 위안부 출신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명예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좀 추문이 있다든가 범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물론 있는 사람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선량 국민회에서 그냥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대충은 인정받은, 어느 정도의 세력에서는 인정받은, 인정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위안부는 어떤 매춘이다 그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오가는 상황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를 국회의원에 이제 되게 한다면은 그게 완전한 명예회복이죠. 국가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위안부는 전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한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확실한 명예회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 진출을 막고 일반 정치 신인으로서 통제 가능하며 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윤미향으로 대신한 것이다. 당연히 시민운동 오래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성향도 검증이 됐고 하니까 기대가 되죠. 당원으로서 앞으로 당의 어떤 조직적인 운영에 잘 활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필자, 그러니까 윤미향의 국회 진출에 비판적인 여론, 그런 여론이 있죠. 그거에 동의하는 필자로서도 저도 물론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해서 만약 내가 민주당 책임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그렇다면은 이용수 할머니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 정말 그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줄지 못하는 사람은 공천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 전문으로 하는 분이 어떤 분들인데
아니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위안부 할머니 뭐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책임자라면, 그런, 위안부 할머니의 국회 진출을 막고, 예, 그냥, 일반 시민운동가, 정치인 견해로 보면 평범한 사람인 윤미향 대표를 기용하는 것이, 그럴 입장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위안부 명예회복의 운동이 정치적인 활동 소재일 뿐이며 결코 위안부 경험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도 하죠. 즉 위안부 명예회복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위안부 운동이 결국은 정치적인 운동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하는 거죠. 만약 순수한 운동이라면은 국회의원에 누구를 들여보내지도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당사자를 가장 우선으로 모든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인정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고는 싶은데 당사자는 너무 껄끄럽고 그래서 밑에서 그냥 말로는 그러니까 밑에서 심부름했다는 그런 이제 그 단체 지원단체 대표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안부 명예회복 운동이 정치적인 목적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얘기가 또 새나가는데 윤미향의 위안부 명예회복 운동은 결국에는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목적에는 부합되었지만 그 조건은 시민운동가 스스로가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위안부 명예회복운동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건 맞죠. 어쨌거나 당사자이든 그 지원 활동가이든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그 시민운동 본래의 목적에는 맞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시민운동권 스스로가 충분히 정치적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운동단체의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시민운동단체가 그냥 정치권으로 그 운동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 정치권, 시민운동을 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치권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원 한 사람 되기 위해서도 그 세력은 상당히 커야 되고, 그거는 웬만한 시민단체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권 스스로가 커져야 국회의원이 그 자체에서 배출될 수가 있죠. 시민운동단체가 크지 않으면 그 이슈가 좋아가지고 정치권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중소기업에서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기업에서 해야 할 것이 같으면 대기업으로 넘겨줘야 하듯이 정치권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운동을 했던 당사자들은 정치권 진입은 어려운 거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시민운동권 스스로가 정치적 세력이 되고자 하고 있으니까 운동단체의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 시비도 나오는 것이 필연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조직을 막 이제, 국가적인, 전문적인 시스템, 대기업, 아주 대기업이라든가, 그 공원, 국가 공무원 같은 데는,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 체제가 갇혀 있죠. 그런 중에서도 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애초에 조직 생활을 별로 했던 사람도 아니죠.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키워가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결코 운동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조직이 커지면서, 이제, 운영을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부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 미완성인 채로,
그러니까 그 운동가 입장에서는 운동이 미완성인 채로, 위안부 운동이 미완성인 채로 당사자 할머니가 국회로 진출하여 제멋대로 당사자 할머니 제멋대로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으며, 왜냐하면 운동가 스스로가 정치적 세력이 되어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운동가의 정치권 진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안부 명예회복운동의 종결 또한 있을 수 없었고, 이슈를 확장하여 좀 더 커서 세력 키워서 끌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길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시민단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극렬한 정치 진영 싸움에 어부지리로 권력이 늘려온 것이 사법기관입니다. 시민운동을 피해자 구제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이미 사법개혁운동에서도 충분히 관찰되었다. 애초에 사법피해 당사자의 정치권 진출은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운동가로서 정치권 진입 자격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다. 먼저 그러니까 사법개혁단체의 장을 이제 조남식 단장으로부터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거. 그러다 이제는 기존의 정치인들도 검찰의 정치 수사의 희생자가 되곤 하니, 이제는 그 정치권 권력자들도 검찰의 희생자가 되곤 하니, 굳이 사법개혁운동가로서 정치권에 새로 들어올 여지는 별로 없어졌다. 아니 이제 뭐 기존 정치인들도 사법 피해자가 됐는데 무슨 사법개혁운동가가 무슨 정치권에 새로 들어오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권마저 사법기관의 전횡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은 정치권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 민중의 편협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이 한 몫을 한다. 정치 성향 검찰에 의해 자기적으로 수사를 당하고 정치 성향 판사에 의해 처벌이 내려져도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치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견강부회하게 처벌이 내려져도 사법 피해자 판결을 받은 자가 자기네 진영이면은 부당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법 피해자가 상대방 진영이면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이면은 무조건 뭐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중해야 한다고들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상대편 정치 진영 성향의 사법 집행자에 의한 증오 수사와 증오 판결을 당했다고 하겠다. 물론 노 대통령은 증오 판결까지도 가지 않았죠. 그 전의 증오 수사가 노 대통령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증오 판결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 전의 전직 대통령 둘이 모두 가족의 비리가 있어 구속에도 이르렀으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본인에게는 이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이르지 않았죠. 가족의 건을 두고 멀리 불러내어 당신도 알지 않았느냐며 추궁하고 망신을 주어 노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 후 대통령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진영의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격인데 진영 지도자로서의 위상 추락을 유도하여 망신을 준 거죠. 정계진이 이전부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계진이 이전부터 충분한 재산가로서 서울시장 때에도 봉급을 기부한다고 했을 정도의 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형제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산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 논리에도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마음 놓고 보복할 자신감, 아까도 말했듯이 노 대통령 재임 시의 수모를 보복하려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양김 대통령이 지역적으로 큰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진 대통령 그 이상의 인사임에 비하여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급장을 떼면 필부에 불과하리라는 예단을 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당시의 무리한 수사는 결국 당시의 보복을 실행하거나 지지했던 세력에게 업보로 돌아온 것은 근래 1년의 정치적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보복, 노 전 대통령에게 보복했던 그거를 또 그냥 조금만 상식과 차분 생각을 가지면 무리한 수사였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미워했던 대통령이 당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랬던 얼빠진 그런 정치 성향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업보로 돌아온 것이 근래 1년의 정치적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자발적 지지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을 때도 그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양김 대통령 같은 거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수모를 줘도 괜찮겠지 하고 그랬던 것, 그런 것도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자발적 지지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4대강 사업 등의 정책에 증오와 저주를 보냈던 세력을 업은 사법집행자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 전 대통령의 정치와 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증오와 불만을 넘어 증오를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당연히 사법기관, 검사, 판사 중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4대강 사업 등의 정책에 증오와 저주를 보냈던 세력을 업은 사법집행자는 사법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세상의 일로서 훗날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노 대통령, 이 대통령 전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수사와 판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도 박 대통령은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인 백이 없으면은 사법기관만으로는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 지지 세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정치적으로 상쇄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한 일이고. 여기 또 그냥 최초 여성 지도자들이 몰락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가 다른 논설에서도 했던 바 있는 현재 여권 세력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사법기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국민 모두에게 객관적이지 않죠. 오히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 위주 말은 많지만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총리와 대통령이 보수적인 사법기관이야말로 정치 그와 상관없이 이제 그새 쭉 이어온 기관이죠. 보수적인 사법기관. 이제 물론 이제 꼭 단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따옴표로 보수적인 사법기관, 이른바 그랬다는 사법기관으로부터 공히 어떤 편견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은 필부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국정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이른바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 상당수가 선호하는 진보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보에서는 동성결혼, 그런 것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결혼과 그런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결혼 말고도 여러 이제 동거 형태 이런 것도 인정하려고 하죠. 그런 걸로 보면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 준하게 가까운 사이로서 의전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칠 것이 잘못 읽었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 준하게 가까운 사이로서 마치 남성 대통령이 영부인과 정보 공유를 하고 의전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칠 것이 많지 않다. 그 이상의 것도 물론 있긴 있었겠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그런 게. 하지만 상당수는, 그 영부인한테도, 보통 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의하고 굽신대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부인이 국정의 모든 일, 집에 들어가서 남편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알게 되는 거. 특히 김정숙 여사는 인도에 그냥 아예 대통령 대리 자격으로 갔다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그런데 무슨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봤습니까? 아무런 자격은 없죠. 특별한 국정을 맡으라는. 그래도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독신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없어야 그게 진보적인 것이요. 그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동성부 부부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그렇게 가까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이제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 운동가들은 동성부부를 인정하려고 하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된 동성부부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적다. 지금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약 70%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동성부부로서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냥 무마될 수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인사 일부는 박 대통령 취임 당시에 최순실과 거리를 두라 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한탄하지만, 그렇죠. 집권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과 이제는 헤어지라 했는데 박 대통령은 당선됐으니까 당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버리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부인의 부친이 좌익 빨치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비가 되니까 그런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최순실을 버리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 부인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아내에 관한 시비가 있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고 당당히 거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다 훗날 버리지 않은 측근에 의하여 파국을 맞았지만 노 대통령도 부인의 그 비리 때문에 잘못되었죠.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성적 의리와 감성은 그대로 끝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가혹한 사법 판결이 재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차별받은 거죠. 단적으로 여성이라서. 박 대통령이 남성이었다면은 최순실이라는 영부인한테 그 정도 국정이야 다 얘기해 줄 수 있고 상의할 수도 있고 영부인이 그런 이제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그 정도 예우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사법 판결을 받은 것이죠. 이건 사법 비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또 비약되는 풍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근본적인 면에서는 사법적인 어떤 문제도 역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남성 위주 사회의 분위기와 일부 여론을 수사 기소와 판결의 재료로 삼았는지 정치적 편견을 넘어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이쪽 정치판에서는 무죄다, 이쪽 정치판에서는 유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쪽 정치판에서는 유죄다, 이쪽에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 법원은 그냥 오락가락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법 처리 그런 건 사실 어떤 직접적인 어떤 분명한 그런 것이 아닌 한 사실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원래 법률 기초적인 그래도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떤 과잉적인 이제 수사 이런 건 국가적인 능률에 엄청난 해를 주는 것이죠. 사법 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여기서 이제 검찰의 어떤 특성이 나타납니다. 유무죄보다 개인 생활을 공개하여 국민 지지에 영향 주려는 목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법조거리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25년 전부터 조남숙 단장과 동지들이 구석진 응달에서 해왔던 운동이 이제는 어느 언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큰 국가적 이슈로 자라났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의 유무죄는 둘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이 진보적 이념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 상류층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수사과정 중에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위선자겠다. 이제 자본주의적인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과정 공개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필자 자신도 이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1999년 당시 젊은 작가로서 정부의 한자어갑 문화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인해 문화기득권층의 제거 대상이 되었던 실정에서 검찰은 유무죄를 따질 것 없이 소설가라는 자가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세 여자를 바꿔 구애하는 등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필자 저가 보수적 성향 잡지의 논객으로서 막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 사람 필자의 성의식과 성취향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 이제 제 나이 때 결혼해서 모범적으로 이제 어떤 생활하는 그러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공개해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점잖은 노인 어른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 막 여자 문제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보수 진영 인사들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스스로 깨나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검찰한테 계속 수십 년째 이용당하지 말고 진영 논리에 몰입한 정치권 그리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지 않고 명징한 상식 논리에 입각한 판단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의 설치보다 더욱 중요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공수처, 이제 아무리 좋은 기관이 있어도 국민 자체가 양식이 안 되면 참 모든 제도가 잘 원활히 되지가 않죠. 더욱 중요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정치권 또한 집권했을 경우 검사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너무도 흔히 쓰이는데 그렇다고 검찰이 양쪽 정치권의 심판 자격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다고 무슨 정치적 중립하면서 마치 축구 경기 양쪽의 심판인 것처럼 그런 오만한 생각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개혁 대상이죠. 검찰은 행정부의 청으로서 집권 세력의 통치 지침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다만 정치적 영향이 짙은 사안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정치권과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하며 검찰과 법원이 일일이 이들에 관한 심판을 자임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횡령, 뇌물 다 죄가 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이 정말 명백하지 않고 좀 이게 그냥 의심 가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자꾸 사건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이어 공직자 수사처 등 우리 사회 독립적 사법 판단기관은 늘어나고 또 늘어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게 오히려 더 최소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일반 시민들의 그런 비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가 인간 사회의 가장 상위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식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가장 상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판사의 판결로 그거를 다 방향을 정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주변 정황을 설명하자고자 많은 주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활동 중심을 이제 성공적으로 정치권에 넘기고 사법 활동
개혁, 시민단체 지도자를 은퇴를 준비합니다. 이제 조남숙 단장은. 이제 사법개혁의 과제는 완전히 정치권과 국민의 수중에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 확실히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조남숙이 이끌어온 사법개혁운동의 성공을 의미한다. 조남숙이 이끌어온 시민단체는 불가피하게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부가 그 일을 다 해주니 해체하여야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사법 문제는 사람의 일이라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사법개혁이라는 큰 줄기의 과제는 이제는 내려놓고 법률 행정의 영향하에 있는 소시민의 사정을 헤아려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피는 것 등이 이제 앞으로 사법 관련 시민운동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남숙 단장은 이제 통상적인 사무직장인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었습니다. 30년을 가까이 함께한 사법 문제와의 투쟁 인생을 돌이켜보고 지난 사건들이 회고록을 겸하여 국가의 사법행정 하에서 민중과 서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가이드가 되는 지침서 발간을 준비 중이며 과업이 완료되는 대로 성공한 시민운동가로서의 명예로운 퇴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시민운동은 이렇게 조남숙 단장과 같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이제 어떤 뭐 정치권 주변에 있다든가 진입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명예와 그런 것을 뭐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왔던 일을 정치권으로 요새 말하는 성공적으로 넘기고 자신이 해왔던 작은 활동, 작은 새싹을 지금은 서초동의 그 거대한 사법개혁 주장, 시위 활동 이것이 됐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그렇게 그냥 작은 골목에서 그냥 겨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웬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저거 하나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했던 그런 사법개혁 운동이 지금은 그렇게 큰 광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크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성공이지 그 운동가 자신의 출세와 성공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성공한 우리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민운동 활동가의 한 예를 여기서 들면서 그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해봤습니다.